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백야, 부제가 달려있는데 일막 독백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진우, 출판은 일루민입니다. 우리들 인간은 기본적으로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희망이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생존을 위해 그 환경에 적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나갑니다. 가질 수 없는 어떤 것이나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희망의 불씨를 꺼버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생존 적응 같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균열이 생기고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하던 어떤 것들이 어쩌면 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인간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아주 가혹한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 백야는 그런 어둠과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이 책 백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막, 독백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 이야기 전체를 어떤 연극이나 발레 공연 이런 것처럼 클래식 공연처럼 여러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시리즈처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혹시 세밀하게 짜여진 각본을 연기하는 연극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어떤 철학적 메시지들을 잘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연극으로 우리 각자 모두를 어떤 역할을 맡은 배우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자면 이 책 백야 그 중에서도 일막 독백은 여러 막으로 이루어진 긴 연극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등장 인물들에 대한 어떤 윤곽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또 아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기 직전에 긴장이 최고치로 고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 긴장감들이 폭발하는 그 직전에 어떤 어수선함이 크게 달하는 부분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극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복선들이 깔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읽다 보니까 다음 편이 어떨까 벌써 기대가 되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이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 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좀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무슨 생각? 우리의 인생이 모두 연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무대라고 가정해봐. 우리는 모두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연기를 하는 배우들인 거지.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세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흘러가는 긴 연극의 일부가 아닐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각자의 역할을 맡고 세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흘러가는 어떤 긴 연극의 일부다. 우리는 모두 그 역할을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배우들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백야의 배경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였다고 알려진 도시들인데 게헤나와 파라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책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갈라져서 두 개의 도시가 됐고 이제는 완전히 주인과 노예 같은 공생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빛의 도시이며 주인된 도시인 파라, 그리고
그 도시의 어두운 면을 담당하는 어둠의 도시 게헤나, 이렇게 두 개의 도시입니다. 빛과 어두움, 천상과 지하도시, 이런 대조적인 설정이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고 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 백야의 주인공은 해밀이라는 사람인데, 방금 설명드린 그 두 개의 도시 중 지하 세계 게헤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헤나의 검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해밀은 그 게헤나 도시의 두목이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밀이 천상의 여인처럼 보이는, 천사처럼 보이는 발레리나 카나에라라는 여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라피트라는 사람의 난감한 어떤 그 의뢰와 그런 것들이 막 꼬여가면서 상황이 극적인 그 이야기로 치닫게 됩니다. 아주 탄탄한 세계관과 이런 막 몰아치는 듯한 흡입력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몇 장을 넘기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기가 어려운 몰입감이 아주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든 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이 도시의 배경 설정, 이런 것들을 책에서 좀 발췌를 해서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게헤나와 파라는 원래 하나의 도시였다. 천상의 도시 파라는 고귀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며 아늑하게 서려 있는 화려함과 현대성으로 가득한 곳이다. 빛나는 건물과 혁신적인 문화, 그리고 풍부한 자원. 파라에 사는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취해 스스로를 세상의 꼭대기에 위치한 사회적 번영의 중심이라 여긴다. 반면 미지의 깊이에 위치한 게헤나는 도태된 도시로 언제나 안개에 가득한 어스름에 덮여 있다. 네, 이렇게 두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헤나와 파라, 천상의 도시 파라, 그리고 지하 도시 게헤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소설 속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불합리한 균형은 모순적이게도 완벽한 질서를 낳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마치 현대 자본주의의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한 이 사회를 비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설정이나 진행이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또 반대로 아주 철학적인 비유들도 많이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읽기가 좋았고 더 재미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장 하나하나에 어떤 철학이 담겨있는 것 같은 그런 특유의 문체도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모두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그 오늘날의 사회가, 현대 사회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들 평등하지만 계급 아래에 또 계급이 있고 계급 위에도 또 계급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더 높은 곳을 동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조금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 조금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동경하게 됩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책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물론 파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게헤나의 주민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지만 부러움은 늘 상대적이다. 게헤나를 지르밟고선 파라의 시민들, 파라의 시민들을 딛고선 귀족들과 이들이 손을 들어 떠받드는 왕족들까지, 각자는 자신의 바로 위에 있는 자들을 동경하고 그 위에 있는 자들은 또 자기 위에 있는 자들의 자리를 탐하며
종국엔 모두가 높은 곳을 갈구하며 살아간다. 인간이란 절대 본인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덩어리들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하세계, 어둠의 도시에 사는 개나 주민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한 빛이 잘 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도시, 천상의 도시 파라의 시민들이 굉장히 부러운 상태지만 또 그 안에서도 파라 안에서도 시민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왕족들이 있고 또 그들은 서로 계급을 나누고 서로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굉장히 공감대가 있는 또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간이 아예 꿈꿀 수도 없고 희망이 없을 때는 오히려 별로 괴롭지가 않다. 이런 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떤 그 부분인데 개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갈 수 없고 어차피 안 될 일이고 어차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런데 그 틈새로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오히려 인간은 극도의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쩌면 닿을 수도 어쩌면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달콤하지만 또 너무 괴로운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면서도 이야기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기본적으로 이야기 자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고 몰입감도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이런 철학적 메시지들이 깔려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백야, 일막, 독백, 프롤로그.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무슨 생각? 우리의 인생이 모두 연기는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을 하나의 커다란 무대라고 가정해봐. 우리는 모두 그 무대 위에 올라 연기를 하는 배우들인 거지.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세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흘러가는 긴 연극의 일부가 아닐까? 흥미로운 발상이네. 그러면 인생이라는 이 거대한 연극의 감독은 누구야? 아마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겠지.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배역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야. 신이 창조해낸 영롱한 유리구슬 안에서 우린 평생을 창조주의 만족을 위한 역할극을 수행하지.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신이 연출하고자 하는 연극 속에서 고작 그의 유익거리가 되기 위해 빚어진 하찮은 피조물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이란 흔히 말하는 신의 소명이니 신성한 계시 같은 걸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목적은 같겠지. 인생이라는 이 커다란 연극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배역이 존재해 주연과 조연을 시작으로 무대의 가장 끝에 서서 조명조차 받지 못하는 하찮은 말단까지, 그리고 그 큰 집단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역할에 따라 크게는 키와 생김새부터 사소하게는 가치관이나 성격 등이 알맞게 주어지지. 하긴 우리가 즐겨보는 3시간이 채 되지 않는 연극만 봐도 그렇게 많은 배역이 필요한데 인생 정도 되는 크기의 연극이라면 얼마나 많은 배역이 필요할지
가늠도 되지 않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목으로만 한정해도 수천 명쯤의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단순히 배역만 많은 게 아니야. 연극이란 배우들의 열연과 서로 간의 우아한 호흡이 있어야만 완성될 수 있어. 인생이란 연극이 올바르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렇게나 많은 배우들이 감독의 대본에 따라 완벽하게 본인의 배역을 수행하며 합치를 이루어야만 가능하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인 이 역할극 속에서 서로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에게 관계가 되어 있고, 상호 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 하나의 배역만 틀어지더라도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촘촘하게 역할이 분배된 인형극 속의 인형들이라. 결국 태어날 때부터 신이 설계한 틀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운명론이잖아. 맞아. 소위 성공한 사람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비중이 높고 중요한 역할을 배정받아 멋있고 아름다운 예복을 걸치고 정해진 본인의 배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 잘 든 인형일 뿐이겠지. 그런데 말이야,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신이 내려준 운명, 즉 본인에게 주어진 배역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배역에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연극이 전부 망가지겠지. 한 사람이라도 정해진 소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극 전체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네 말처럼 이 거대한 세상을 하나의 무대라고 가정한다면 한 사람의 작은 일탈을 뿐인 그 행동으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겠지. 근데 어쩌면 우연히도 망가진 그 연극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운명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아. 신의 저울은 늘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지.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만족을 기대할 순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정점에 우뚝 서서 마음껏 주목받는 멋진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갈망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중 일부는 주인공을 빛내고 극의 전개를 보조하기 위해 희생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물며 대다수는 불행하게도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저 아래에서 그들의 반짝이는 삶을 응원하는 말단의 역할을 부여받지. 하긴 나도 한때는 더 높은 곳에서의 삶을 꿈꿨을 때가 있었지. 물론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기에 포기했었지만 말이야. 연극은 주연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어.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주연의 뒤로 작품의 다양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묘사함으로써 극 전체에 깊이와 다양성을 더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해.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매도 모두가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행복한 세상이란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해. 모두가 주연만을 원하는 세상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야. 하지만 설계된 운명을 거스르고 주어진 배역을 이행하지 않아 극을 조금 망치더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극이 좀 망가질 수야 있겠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을까? 일리는 있네. 물론 많이 힘들 거야. 생각 이상으로 큰 지탄을 받을 거고. 운명은 질서야. 운명을 거스른다는 건 결국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일 테고. 질서라는 족쇄에 묶인 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거야. 신이 설계한 완벽한 균형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불균형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뭐 궁금하긴 하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극이 펼쳐질 것 같아 흥미로워. 의도했던 극의 전개를 위해 감히 운명을 거스를 변절자를 제거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볼지는 오롯이 신이 정할 몫이겠지. 후회하진 않겠어? 사선의 순간에 나에겐 늘 선택지가 주어졌었어. 하지만 답이 정해진 문제라는 생각에 별다른 고민 없이 늘 고르던 보기만을 선택하며 살아왔지.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어. 나에겐 분명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도 주어졌었고 난 충분히 그걸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비록 나에게 내민 누군가의 손이 나를 위로 올려주기 위한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나를 더욱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한 파멸의 손길이라 해도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생애 처음으로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오롯이 나의 선택으로만 설계된 내 인생이 될 테니까. 뭐가 됐든 너의 선택을 응원할게. 잘 지켜봐줘.